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좀 큰 사업을 한 2년 동안 진행해 봤는데 이 경험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취재하고 탐문하고 이러면서 지금 뭔가 저도 이제 한 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뭐 활동가로서 역량을 스스로 키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사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 활동가들과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취지로 저도 같이 좀 이 강의에 임하려고 노력을 어, 한 거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준비하면서도 이제 이게 또 공부하는 과정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발전 사업 전반적인 과정 부지 선정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뭐 설비를 RPS 시설로서 확인받는 REC를 발급받는 마지막 과정까지 전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전국연합회나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어도 그 사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걸 기준 삼아서 각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거를 한번 모델 삼아서 또 수원 여건하고 좀 다른 거, 부지 성격이 다른 것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뭔가 변수, 요인을 바꿔서 고민해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각자 지역 사정에 맞게 이제 협동조합들의 역량도 좀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에 참여하는 뭐 동기나 소속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우리 협동조합과 이런 분들은 나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의 노력이 또 어떤 사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의 시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각성이라든가 절박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네 없네 따질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그리고 어, 토지를 선정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들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원 사례 조금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부지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공부지 공모대 했던 거하고 부지 분석한 거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최근에 완공한 발전소 수익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결과는 또 더 낮게 나왔어요. 사업 결과는 초기에 사업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결과론 쪽으로 어떻게 수익 구조가 지금 나왔는지 이게 좀 가장 관심 가질 것일 것 같은데 본명 엑셀 프로그램으로 직접 그 변수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 수익 분석은 못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꼭 하겠습니다. 그게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정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제가 자료 공유를 좀 해야겠죠? 네, 국장님? 네. 제가 공동 호스트로 해놨기 때문에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올려주시긴 했는데, 화면 공유 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서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의 목적은 결국은 사회적 과제를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선의의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사회적 방식으로 또 협동 경제 모델로 해법을 찾아갈 것이냐 그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그 목적이 중간에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랬을 때는 실제로 우리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라든가 조합원과 임원분들의 어떤 소속감 그리고 실제로 그
열에 차서 움직이는 그 에너지도 다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주제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기후위기와 시민행동 관련 주제로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결국은 기후위기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행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무리 행정과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전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의 과제들입니다. 사회적 과제들.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행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긴 하죠.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 집행이나 또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늘려나간지는 약간 부정적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방향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를, 또 거기에 기반한 이해관계, 또 이해관계라는 건 거기에 기반한 많은 이윤을 차지하는 그룹들이 아직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탈탄소사를 갈 수 있을까? 가다 보면 싸움도 할 수 있고 또는 조정 국면에 가서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주도해서 뭔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만한 목표를 정하고 또 이행할 만한 수단들을 배치해서 실제로 그 성과를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현실로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의구심을 품고 있죠.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뭔가 절박하긴 한데 그래 불가능할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좀 비관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뭐라도 해야 지금 그게 축적돼서 최악의 국면을 모면하고 다시 뭔가 그 뭐 지구 상태에서 뭔가 기후적 균형을 어, 찾아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원래 지금의 현 시점에서 계산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재앙이 곧 규정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는 이 세상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비현실적인 게 어디 있나. 좀 그런 각성들이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근에 여름에 나왔던 뉴스 하나 보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에 기후 재앙이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 불과 7년 9일입니다. 독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탄소 시계인데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1.5도의 의미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재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최대 77cm 상승하고, 또 일상적인 폭염과 물 부족, 홍수와 산불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번영을 위한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인류 스스로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셈입니다. 7년 9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 영상도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오늘 얘기의 주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뭔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박한지 좀 고민이 들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당장 내가 직장을 잃고 주거가 불안한 문제들, 당장 내일에 끼니까 걱정하는 문제들이 좀 시급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사회에 혼재해 있는데, 기후재난은 뭔가 좀 먼 얘기 같고, 되게 그랬죠. 지금까지는 아직 멀리 있는 일일까,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미래의 문제, 뭐 또는 우리 노후의 문제라든가 미래 세대의 문제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절박한 위기를 진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협동조합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 이게 지금 우리 협동조합의 자세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제 그래서 전력만을 얘기해서, 발전소만을 얘기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새로운 동력으로서도 협동조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사업을 진행하고, 창업도 많이 하고 발전소도 많이 세워서 조합원들도 늘려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전국에 예를 들면
어떤 결사체로서 영향력,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미칠 만한 어떤 규모로 성장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한 성장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말한 성장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적성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런 이유가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서 발전소를 건립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다시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런 투트랙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기반이 되는 발전소 건립이나 어떤 시민자산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영업 방침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절박해하는 시민들과 함께 그 문제를 싸우면서 우리 재생협동조합의 어떤 존재를 알리고 참여를 호소하고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영업 활동이 현재로서의 협동조합들이 기후위기 싸움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역에서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 홍보하다 보면 조합의 역할이라든가 또 참여도 확대하고 조합원도 확대하고 또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때 발전소 건립 위한 시민 자산을 모집한다거나 출자 모집한다 그럴 때 그런 지역적 기반이 돼서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조합의 어떤 영향력들이 선의의 영향력들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깊게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나름 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활동가들분들 임원분들하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예전 같으면 뭐 북극의 문제라든가 호주의 산불 문제라든가 또 때때로 일어나는 남중국해라든가 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폭우, 폭염 그 역대급의 어떤 그 장마라든가 이런 문제로 많이 얘기됐지만 이런 기사들이 지금 뭐 세계가 지구촌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어제 오늘 일처럼 계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냥 비만 많이 오고 침수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남아시아에 있는 몬순 지역의 우량 농지들이 수시로 침수가 되고 그리고 유실되고 또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뭐 인도차이나 반도라든가 바닷가에 연해 있는 큰 강, 메콩강이라든가 이런 큰 강에 연해 있는 엄청나게 비옥한 넓은 농지들이 침수되고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량 위기가 오고 식량 위기가 오면 난민이 발생하고 전쟁이나 분쟁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어떤 그 사이클에 의한 경제 활동 모델로 의존해서 솔직히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또 어느 나이가 되면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이런 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건 단순히 기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연중 온화한 기후죠. 덥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도 그 폭설이 왔는데 이것도 수원 같았으면은 염화칼슘 뿌리고 빨리 제설하고 이러면 차 다닌답니다.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재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런 그 역대급의 기후 재난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피해는 이런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들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게 기후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로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인 거죠. 위험의 결과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또 선진국들이니까 이런 사고 일어나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더 가난한 나라, 남미라든가 또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 재난들은 더 처참하겠죠. 그런 부분들. 이런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배경들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18년 111년 만에 폭염이 왔고 50년 만에 장마가 또 왔고요. 산불도 뭐 미국 텍사스라든가 호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산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갈수록 빈도라든가 강도가 이렇게 세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위험으로 말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라든가 뭐 기후위기는 먼 것 같지만은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숨쉬기 어렵고 도시 전체가 뿌옇고 우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후 위기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확대 증폭한다는 거죠. 대기 흐름도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 또 여기에 뭐 그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 건강에도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 건강한 삶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 예전 같으면 제가 환경운동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기후 위기가 뭐예요? 실제로 제일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최근 1, 2년 정도 왜 조금 이제는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지식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 언론, 국내 언론 이렇게 막 어제 오늘 뭐 하루가 다르다 하고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1.5도씨 넘어가고 2도씨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난은 뻔한 거죠. 근데 아직도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있고 그 1.5도씨 제약 마지노선을 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뭔가 탄소 제로라든가 뭐 넷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강력하게 전국의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법제화하고 또 이런 것들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유엔 수당들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뭐 이것들은 뭐 역사상 지구 역사상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온도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2만 년 전에도 1만 년 동안에 4도가 올랐다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5,500만 년 전에도 한 5만 년 동안 4만 년 동안인가 8도씨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가 그 온실가스 탄소가 약 10기가톤 정도가 1년에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를 하면 한 40기가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에 0.5기가톤 온실가스가 그렇게 지구 역사상 가장 급박하게 지구 온난화가 됐고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열대우림이 또 더우니까 생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포유류 우리 조상이 되는 포유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도 지금 뭐 비할 수 없는 속도로 양으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온도가 오르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뭐 뻔한 거죠. 견딜 수 없습니다. 뭐 인간을 포함한 문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예를 들면 대멸종을 초래할 거다. 그게 보통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이 가는데 뭐 5만 년이나 뭐 이렇게 만 년 단위로 장기적인 대멸종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대멸종 5만 년이면 인류 문명한테는 거의 영원이죠. 솔직히 인지 능력으로 가늠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500년, 100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발등에 불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기여하는 인류 문명이 화석연료를 급하게 2학년, 3학년 동안 지하에 매장돼 있던 것들을 뭐 한 1, 200년 동안 다 꺼내 쓰면서 이제 문제가 초래한 건데 그러면서 왜 꺼내 썼냐 하면은 빠르게 경제 발전하고 대량 생산해서 이제 소득을 늘려가고 이런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이 절대량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평하게 분담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책임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도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주변의 조합원들하고 얘기하고 또 조합원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배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법으로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경제 활동에서 어떤 주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시민 자산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하고 그냥 이번에 뭐 하나 세우니까 와주세요라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사분들이라든가 활동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좀 학습을 하면서 서로 세미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럼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위기를 누가 얘기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주 진보적인 과학자, 급진적인 과학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IPCC는 1988년도에 만들어진 유엔 기구인데요.
솔직히 기후변화 유엔에 소속된 약 150개 이상 국가가 되죠. 기후변화 그 당사국 총회죠. 어떻게 말하면 각 나라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 그 바로 아래에서 보좌하는 총리라든가 담당 장관들, 우리나라 같은 뭐 산업부라든가 환경부 장관들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년 뭐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약 6천여 개의 어떤 공중받은 아주 퀄리티가 있는 연구 자료들을 100여 명의 저자들이 분석하고 편집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이마저도 각 정부의 관료들이 그 결과에 보고서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마저도 보수적인 수치겠습니까? 배근한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왔죠. 2050년까지 1.5도시로 막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게 시기가 어떻게 해요? 10년이 당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평균 1.5도씨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또 보수적이지만 아주 급진적인 최근의 과학적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IPCC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률도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들이 비등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 대비 온실가스 2030년까지 뭐 40% 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냐?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하다 보면은 반대로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죠.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50%도 상이하게 법에 명시하고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60%, 7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가장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한 목표이지 급진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권이라다 주류 관료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수단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도씨나 2도씨는 뭐냐?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인류가 스스로 뭔가 탄소 중립을 이루고 대량 생산, 대량 폐기 사회를 그래도 좀 전략하고 아껴서 덜 배출하는 걸로는 이제 그렇게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2도씨가 넘어가 버리면은 영구 동토층이라든가 지구 그 균형 시스템 안에 묻혀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그냥 자연 배출되게 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이점을 지나서 이제 붕괴의 시점에 간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문명의 생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달성하려면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넷제로를 얘기하는 거 2050년까지 순수하게 예를 들면 더 이상 지구 균형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출되더라도 다 바다라든가 토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습지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포집을 해서 뭐 어디에 저장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대기 중에는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럼 달성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 넷제로만 달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2018년에 얘기했던 420억 톤 아까 말씀드린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만약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그 온실가스가 고도로 배출되는 이 관성을 꺾어야만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과학은 추정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많이 가고 있고 현실적인 목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최근에 온실가스 그 배출의 피크를 찍은 지 유럽과 다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2018년으로 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목표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세계 경제 순위라든가 기여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목표를 두고 이행 수단도 국내적 그리고 국외적 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단을 합해서 40%고 순수하게 국내적으로는 또 30몇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좀 불만스러운 게 많은 거죠.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목표라는 점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구적으로 이제 공통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해서 국내적 배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에서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인 건 맞거든요. 단순히 배출한 걸 떠나서 자유무역이라든가 대량 생산, 대량 체제라든가 이런 거에 기대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수준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책임과 빚을 갚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 계획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 우리나라 6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25% 이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60기가 있는데 탈석탄을 하자고 그리고 빨리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멈추자고 폐로하자고 하지만은 추가로 7기를 짓고 있고요. 그 전 국가 계획에 따라서 새로 짓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뭐 어렵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또 이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죠. 우리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우리의 노동과 부가가치에서 일부를 가져가서 국민연금을 형성하거든요. 그걸 다시 석탄화력 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아까 석탄화력 발전은 뭐라고요? 미래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이제 웃기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부 펀드들은 다 이런 그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 좌초 자산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 발전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죠. 수익도 안 나는데. 이게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 유지에서 어떤 배경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적자 사업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뭐 자원 해결하면서 수조 원을 까먹었던 이런 행위하고 솔직히 말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경기도도 여러 가지 많은 선언을 하고 탈석탄 구제동맹에 가입하고 그린 뉴딜 발표하고 탄소정리 실천연대, 정부 실천연대 가입하고 하지만 실제로 정책 의지와 실행 체계는 부재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뭔가 뚜렷하게 기후위기를 끌어갈 만한 차기 리더십으로서 뭔가 뚜렷한 족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공정한 성장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부족해서 불평등이 더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큰 방향에서는 뭔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기후위기 시대를 달피하기 위한 핵심 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뭔가 뚜렷한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솔직히 기후위기 시대를 한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이런 선언과 선언적인 내용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부분에 실천력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대략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경기도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세계로 가는 경기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온실가스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요. 단순히 이제 지역에서 배출한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 생산하는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쓰고 소비재도 많이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이런 내용들 좀 아셔야지 왜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을 키워나갈 때도 이런 배경 지식이라든가 정책적 이해가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솔직히 협력 관계에 있는 분들을 상대하고 동의를 이끌어낼 때도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 제도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사회 의제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도 또 설득력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해법으로는 이제 행정이나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포함된 사회적 어떤 협약, 사회적 계약 차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경기도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 안을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는 현재까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아셔야 되고 또 각 자기가 속한 지자체 현황이라든가 에너지 사용량 부분에서 현황들 거기에 따른 대책들 온실가스 현황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좀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의 여건이 이러이러한데 현재 에너지 자립도가 어떻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인데 감축을 위한 주요 노력들은 어떤 거고 또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고 연간 얼마나 늘고 있고 이걸 늘리기 위한 시의 정책과 예산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은 좀 꿰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를 빨리 지으려 하고 시민들이 어떤 투자라든가 출자를 일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발전소 얘기만 하는 거는 뭐 천지 차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제 전력 부분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40%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삼성중공업에서 또 추가 나머지 30%를 배출하고 있고 뭐 절대치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 상업 수송 산업 부문으로 또 나누면은 또 이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뭔가 경중 시급을 가려서 예를 들면 결국은 모든 시민들의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된다는 거고 그중에 절반이 석탄 화력이다. 그러면은 가장 센 놈부터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석탄 화력부터. 예, 그리고 동시에 다른 부분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국가나 산업 부분 기업들이 또 해야 되는 거고 국가 산업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은 또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또는 참여자로서 뭔가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책임 있는 지자체 그리고 관료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책임 있는 이행을 할 수 있게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솔직히 이런 활동조합의 흐름이 솔직히 후쿠시마 핵사고 나서 그리고 밀양 송전탑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그 회의감, 수도권에서는 이런 발전소라든가 이게 그 현안들이 없는데 송전탑 현안이 없는데 우리가 솔직히 너무 그 다른 지역에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깨달음도 있었고요.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서 또 국제적으로 좀 각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이 좀 일어났고 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탈탄소 뭐 탈핵이라든가 탈석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프로심으로서 각성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 운동하면서 탈핵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발전소, 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의제들, 석탄 문제, 핵발전소 문제 이런 것들 같이 대응해야지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기대서 싼 전력을 소비하면서 탈석탄해라, 탈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솔직히 시민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많이 미안함도 들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던 뭐 운동이라고까지 뭐 광범위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전국에 지금 협동조합들이 시민협동조합들이 60여 개 있는데 그 정도가 범사회적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솔직히 들불처럼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한 5년간 에너지 프로시모 활동이라든가 그 중간 조직들의 활동 그리고 기존의 시민 네트워크라든가 시민사회 운동의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쨌든 빠르게 조합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그 좀 상대적으로 사실인 거죠. 이런 운동들을 쭉 해왔었고요. 전국적으로는.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아마 지역의 어느 지역도 좀 비슷하겠지만 수원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 이전부터 기후보호운동이라든가 탈핵 에너지 전환 시민 모임을 결성해서 탈핵학교, 에너지학교, 에너지 전환학교 이런 쭉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전국적인 이슈가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전 폐로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송전탑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역의 어떤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해서 좀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수원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의견 수렴하는데 시민 참여 방식으로 좀 더 지역 정책 계획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100만 시민 발전소라든가 도시 건물 효율화 등의 주요 목표를 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시민사회 단체들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이제 에너지를 접목해보자 해서 실패는 아니고 좀 시행착오를 겪었고 행정과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시각차를 이때 확인했던 거죠. 그냥 공모사업 하나 하는 거고 시민단체들은 3년이나 5년을 공들여서 이 마을 전체가 에너지 전략 마을, 녹색 에너지 마을로 바뀌어가기를 바랬지만은 행정은 그냥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 형태로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랜드마크라든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걸로 바라기 때문에 공동 협력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2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싸우기도 했고, 다만 이 경험이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 수단을,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뭐 지자체를 냅두고 그럼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만 뭐 노력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하겠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도 노력해야 되고, 지자체 수장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도 책임만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계속 뭐 긴장감을 가지고 협력 모델, 또 필요하면 또 논쟁하고 싸우고 지역 이슈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시민 여론을 통해서 그런 뭔가 판가름,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원 지역에서는 솔직히 1기 에너지 계획부터 2기 에너지 계획, 최근에 3기 에너지 계획까지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솔직히 연구 영역 중이었거든요. 간단하게 한 4천만 원짜리. 근데 중간에 우리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치고 들었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것도 치고 들어갔으면 또 지역의 기후 에너지 운동하는 그룹이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 면담, 국장 면담, 과장 면담, 담당 부서 면담, 뭐 이걸 10여 차례 진행했어요. 왜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단순히 4천만 원짜리 박사 한 명과 보조 연구원 2명이 알아서 이 대도시의 에너지 계획을 뚝딱 만들고, 지금 에너지 계획 자체가 이 시점에 얼마나 중차대한 계획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목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시민 의견도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느냐. 그래서 시민 패널 방식으로 진행하자 설득하고 또는 압박해서 억지로 우리가 패널 섭외 다 하고, 그리고 패널들과 워크숍을 하기 위한 기획도 다 하고 준비해서 진행하고, 수원시는 숟갈을 먼저 했는데 끝까지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기후에너지위원이었고 기후에너지 부위원장이어서 어찌어찌 해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해서 불만스럽지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에너지위원들의 엄청 비토를 받고,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지역 에너지 계획이냐. 그래서 비토를 받고 조건부 승인을 끌어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시민 참여 방식으로 에너지 실행 계획을 작성해라. 기본 계획은 참고 사항이고 에너지 실행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서가 바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각색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또 담당 부서한테는 훨씬 더 주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들이 패널 경기 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자체하고 광역 타 전국적인 전문가도 섭외하고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까지 해서 이것도 패널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자 이걸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니까 그중에 몇 개만 또 골라서 시정연구원이 정책과제로 연구해달라.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건 무조건 정책에 반영해야 돼요.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행정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런 바탕들이 예를 들면 수원에서 이제 에너지 협동조 창립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됐던 거죠. 최근에는 2018년에 또 어차피 이제 기후 운동이 있었지만은 한번 계기점 만들기 위해서 뭐 시장님 모시고 수원 기후행동 네트워크 창립 대회를 열었고요. 기념 토론회도 하고 의정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됐을 때 그 바탕에서 지역 에너지 운동하는 거하고 이런 배경이 된 활동들이 없을 때 하는 거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동시에 지역 에너지 운동 이런 부분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랑 협력하고 연대해서 투트랙으로 나가야 돼. 아까 말했던 최고의 영업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수원 햇빛발전 창립을 했고요.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빠르게 행정의 협력을 통해서 부지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게 해서 나눔 햇빛 발전 협약도 체결해서 빠르게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발전소를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부지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이 하나의 방법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고 행정과 협약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발전소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어제 연합회 총회 그젠가요? 그래서 얘기했었지만 오산이라든가 수원이 사례가 되고 오산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지금 시장님이나 행정이 적적이어서 시장님이 적적이니까 빠르게 부지 확보도 되고 또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좀 신뢰를 가지고 출자라든가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얼굴이 아수라백작이 되는데 제가 지금 조용한 데를 찾다 보니까 집에서 지금 창가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약간 각도를 바꿔서 해야 되겠네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율적으로 시민사회 힘만으로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공공부지에 먼저 짓고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제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차고 부대 시설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공용 시설들이 가장 유효하죠. 초기에는. 그러다 보면은 행정과 협력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또 민간 부지를 하더라도 인허가 관계는 또 행정에서 다 담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는 파트너로서 적적인 관계 형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시민 해피펀드를 만들어서 솔직히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펀드도 솔직히 홍보도 잘 됐고 대규모의 발전소를 좀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속선상에서 경기나 삼시세계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위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대사회적 협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사회 기후행동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고 어차피 지자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법, 아주 기존의 관성이나 기존의 경험에 의한 경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 방식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근거이고 이전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하지만 그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의 이해관계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선 새로운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존의 문명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방식과 경로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발언을 그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시민사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기획이 비상선언을 했지만 솔직히 어떤 약속들을 이행을 하고 있나요? 예산과 인력, 행정조직, 국가라든가 기업한테 많이 미루고 실제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관습들도. 현재 기본법이 제정돼서 얼마나 그게 전국의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진행돼 봐야 아는 거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탄소정리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이거를 범시민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도 고민입니다.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사회 협약, 또 새로운 문명과 사회적 위한 사회적 계약, 협약 형도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에 준하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좀 필요하다. 타협,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룹에서는 그건 말도 안 돼. 합의나 타협, 협약은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접점을 찾는 방식이어서 그것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완전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구상해본 이런 방식입니다. 실행 체계가 있고요. 각 그 주체별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시행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죠. 이걸 또 이제 경기도에 제안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좀 사라졌던 거죠. 예. 일단 첫 시간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지 이런 동기가 될 만한 그 요소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저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나요? 질문 몇 개 받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실제로 부지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 부지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게 힘드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놓으면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여서 모르시는 네. 질문도 뭐 취재하고 공부해서라도 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네. 더 답 잘해줄 수 있는 분한테 뭐 추천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 진영님 질문이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실까요? 마이크 켜져 있어서. 진영님 어떠세요? 진영 선생님? 그러면 이사장님 예, 쉬었다가 그 전에 질문이 있으면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 질문이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예. 그냥 의견이나 뭐 예, 예. 공감대 생각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한 55분까지 쉴까요? 이사장님? 지금 50분이니까 뭐 10분 쉬시죠. 예, 그러면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예, 예. 다른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3시에 채팅창에 뵙겠습니다. 예. 의견이나 뭐 생각하시는 바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럴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3시에 뵙겠습니다. 보호구역 같은데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행위 제한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부분 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단서를 달고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보호구역마다 근린 시설, 근린 상업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제한돼 있고 제약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려운 지역에 해야 된다라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따 그런 비슷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아시죠? 전체 대지에서 예를 들면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제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건폐율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미 건폐율이 꽉 차 있어요. 그 부지에. 그러면 부가 시설을 못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물에 공공시설에 예를 들면은 그 부대 시설로 주차장에다가 짓는데 주차장에다가 예를 들면 5m 이상 짓거나 또 끝점이 가장 높은 지점이 10m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고 건폐율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건폐율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기 때문에 수익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면서 시공사랑 서로 상의하고 물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신 최종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다 확인해야 되겠죠. 지리적 조건도 마찬가지죠. 방향. 정남 방향을 이제 많이 추천하고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에 따라서 이제 최적에는 각도는 15도에서 30도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꼭 몇 도가 가장 100%저 수익률이 난다. 이 경도에 따라서 다르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달라요. 서울하고 같은 위도에도 서울하고 강원도 쪽이 다르죠. 강원도하고 서울 위도에도 경도가 다르지만은 그게 바람이라든가 지역의 열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날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딱 한 가지 해법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판단하시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어느 부지에 주변의 지형 지물이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이 지역의 뭐 온도라든가 예를 들면 도심 지역은 여름에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 위에 있어도 지열이 엄청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더우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똑같은 지역인데 건물로 뒤덮여 있다. 그늘은 잘 안 지지만 주변에 건물로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바람도 안 통하고 다만 주변에 건물들이 지형 지물들이 낮고 바람이 잘 통한다 그러면 도심지에 있어도 나름 효율은 좋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상식적 기준을 인지하고 계시면은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 또 물어볼 때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 그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남이 제일 좋고 15도에서 30도 각도가 제일 좋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남 방향이나 뭐 이게 서쪽으로 좀 치우치더라도 15도 이내가 제일 좋은 거죠. 좌우로 치우치더라도 정남방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기준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때때로 참고로 찾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후적 요건은 뭐 아시겠죠? 서울에 이런 그 일사량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이걸 왜냐하면은 수원도 햇빛 지도를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단순히 지역 그 일조량 지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전반적인 일조량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 기술적으로 발전소를 세울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세웠을 때 어느 규모로 세웠을 때 그 부지 분석까지 하는 햇빛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은 수억이 들죠. 만약에 수원 지역에 어느 공간에 어느 규모로 발전소 지었을 때 경제성이 사업 분석까지 되어 있는 햇빛 지도가 있다. 햇빛 발전 지도가 있다. 그러면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해요? 부지 찾는데 너무 수월하겠죠. 우리는 거기까지 초기 작업하기에도 엄청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제안에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이런 사업들 하라고 정책 제안도 하고 안 하면 압박도 하고 계속적으로 제안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조량 지도는 돈이 얼마 안 들죠. 뭐 기상청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뭐 몇천만 원이면 할 수 있지만은 기술적 잠재량을 파악하는 지도, 경제적 잠재성 파악하는 부지 지도까지 하면 수억이 들죠. 근데 그거는 시민들이 동의하면 예산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산 많이 드니까 못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일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역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기반이 바로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죠. 아니면 개별 협동조합들이 어려운 전문성을 가지고 부지도 찾아야 되고 부지 분석도 해야 되고 사업성 검토도 해야 되고 다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기존에 관계를 맺어온 지역에 전력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전문 시공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의뢰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지역들은 그런 지역적 기반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사업을 펼치기 쉬운 거죠. 이건 사례입니다. 꼭 그 표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지역의 어느 지역이 기본이 조사된 일조량을 봤을 때는 어느 각도로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발전량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다르게 지었다고 해서 또 그 발전량이 못 나오라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날씨 조건이라든가 뭐 어차피 기상 조건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건물 지형 지물하고 바람길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고 자료이지 참고 기준에 가깝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저 지역에서는 각도를 10도 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나 그러지 마시라 그거죠. 토목적 요건도 안반이라든가 배수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야겠죠. 건물 위에 지을 때도 구조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우리가 이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집안 자체가 얼마나 어느 정도 강화에 따라서 이제 토목 비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기간도 많이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 요건은 개통 연계죠. 한전 개통 연계비가 뭐 500kW 이상은 적게는 뭐 7, 8천, 많게는 뭐 9천 1억까지 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저희가 발전소 지을 때는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초고압 시설은. 그리고 어레이 간에 그러니까 발전소 그 존이 있죠. 어레이가 하나인 게 있고 좀 크게 지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거를 수배전번까지 끌고 가는데 연결해서 그 거리가 너무 길거나 많아지면은 그게 부지 여건상 그렇게 되면은 규모는 큰데 연계비, 간선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감안하시면 견적 검토할 때 이런 것도 부지 성격을 어디에 이제 배치하고 어느 규모를 할 때 볼 때 되면 대략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따 한번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적 요건도 예를 들면은 공사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쉽고 또 자재를 또 쌓아놓고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조립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은 공사비 자체를 아낄 수 있는 여건도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 요건은 건물 옥상 이런 부분들 이런 안정성이 중요하죠.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니면 철제 빔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 조립식 이런 건물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공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규모가 바뀌고 공사비가 바뀝니다. 비용이 바뀌고 그럼 전체 발전 뭐 양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야 됩니다. 방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 요건이죠. 애초에 이제 철저하게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그 구조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올해 이제 경기도에서 추천한 부지라든가 그리고 정상국 부장님 그 어디죠?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얘기됐던 거 아주 큰 규모의 그 예, 예. 그 의정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행사했던 데인데 솔라리그 행사했던데 그 뭐죠? 큰 기업 행사하고 고양 킨텍스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킨텍스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얘기했죠. 빌려줄 수는 있는데 뭐 사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방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에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협동조합협의회라든가 연합회 차원에서 광역에 있는 부지들을 검토할 때 우리 이창수 이사님이 부지를 내줄 테니 취약한 방수 작업을 뭐 추가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방수 작업을 추가로 해주고라도 거기에 발전소 지을 만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아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단순히 방수가 여건이 어렵다가 아니라 저기를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시공사라든가 이런 이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에 따른 비용도 공법이나 비용도 또 산출해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확보할 때 그리고 협의할 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원시 태양광 부지 선정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일반 선정 기준 관련해서.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채팅창에도 내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아, 예. 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는 초기에 2013년에 창립을 했는데 부지 선정하고 재원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평조합원이었지만은 그 당시가 솔직히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처럼도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었고 당시에 아마 킬로와트당 지금은 뭐 개통 연계가 수월하고 평균적으로 한 120만 원 킬로와트당 최근에 모듈값이 올라가지고 좀 추가로 증가하긴 했는데 어쨌든 비용이 건립 비용이 많이 줄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100kW 지으려면 저희가 2017년에 400kW, 399kW 지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4년 전인데 이제 10억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죠. 저 때만 해도 뭐 100kW 하나 지으려면 솔직히 몇 억을 돈을 모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쉽지가 않았던 거죠. 지금처럼 분위기도 탔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공공부지를 찾아서 제공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확산 촉진법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발전소 건립을 위한 그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민간 경사분 보조금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제 좀 행정에 많이 의존해서 발전소 건립을 초기에는 추진했던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오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양도 일부 그런 사례를 차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받고 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받고 어제 이종협동조합 창립청에서도 창원이 지금 그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물론 지역사회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공부지 제공하고 수원시도 같이 아니 창원시도 여러 부서들이 좀 적극적인 지원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높아서 출자라든가 펀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나눔 협약을 체결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짓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여기에 수익은 에너지 나눔이라든가 지자체가 할 만한 어떤 공통의 사업들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들을 함께 펼쳐나간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익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던 거고요. 원래는 일반 협동조합도 수원도 출발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전환을 꽤 했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적 기여,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방식도 초기에는 활용할 만하고, 다만 지금은 일반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가 예전보다는 아주 쉽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받으려면 일반 협동조합으로 최소 1년 이상 뭔가 활동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일반 협동조합 창립하면서 바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도 할 수 있고, 바로 또 이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자체가 준 NGO 형태이기 때문에 공적 기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3메가 정도를 2014년부터 18년 동안, 약 4년 동안 빠르게 건설했던 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이제 이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더 활성화돼야 되고, 너무 행정에 의존 쪽이지 않느냐, 자력 구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부적인 각성들이 좀 있어서 2017년, 18년쯤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죠,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사업 부지를 찾으면서,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이 건설했던 발전소들을 지역 에너지 기금 형성을 위한 자산으로 수원시의 자산 이전, 기증 형태죠. 배경은 복잡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넘겨주고, 추가로 이제 새로운 발전소 부지를 모색해서 이번에는 정말 시민들 힘으로 100% 한번 건립 비용부터 해서 다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부지 중에서도 가장 도시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 협동조합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은 제 1차 목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고지니까 운수사업자들이죠. 운수사업자들이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사업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죠. 땅 소유주, 수원시장 아니면은 운수사업자만이 거기에 추가적인 기반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업무 협약과 이행합의서를 통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이행합의서라는 민사계약서이기 때문에 그게 준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법률 검토 다 받아봐서 이런 형태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버스 차고지니까 전기버스 도입하고 버스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대 시설로서 비가림 효과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샘 방지 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그러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끝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루하루가 좌우로 안 서깁니다. 오늘 괜찮았으면 내일 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죠. 큰 방향을 합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의하는데도 1년 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지 확정하고 나서 실무 협의만 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고, 부지를 토지 조와 저기에 지어보자고 합의한 지 6개월 걸렸고, 짓기 위한 실무 협의한 지 6개월 걸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2020년 9월에 실무 협약을 마치고 협약서 이행합의서를 채택했고요. 이후에도 공사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유, 발전소 건설 공사하고 버스 충전 시설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회의하면서 조정하고, 갈등도 있었고요. 공사 방해하는 것도 있었고, 한 회사가 양쪽 공사를 또 토목공사를 또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해관계 충돌 갈등도 있었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여기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거기다 이윤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동시에 같은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토목공사로 두 가지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누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거냐, 이런 걸로 갈등을 많이 빚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조정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발전소 이게 부지고요. 사진 보면 정남방향입니다. 아래가. 이런 부지 찾기 쉽지 않죠. 근데 도시계획 시설이라 일반 협동조합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지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그 추진 체계를 만든다라면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의지가 있다면은 그리고 관계 부서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역의 임팩트가 아주 엄청 강합니다. 전국에 공영차고진이 있을 거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부 친환경 전기차 수소버스로 다 바뀔 거고 도시의 대부분은 대중교통 전용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는 향후에도 아주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도시계 시설입니다. 저게 없어질 리도 없고 오히려 확산되면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차고지에 기름 냄새,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이 환경 혐오 시설로 인식되죠. 근데 지금 가면 전기버스로 전기로 충전하고 태양광 발전소에 있고 수소 충전하고 뭐 가스라든가 그 경유 충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조용하고 이런 시설로 견학도 많이 하고 이런 시설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미지도 많이 바뀌고 있고 나중에는 도심지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 지금 같으면 외곽 지역이 많죠. 그래서 어떤 차고지는 한번 수원이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한번 어렵지만 한번 진행해 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주변 여건은 주변에 숲인데 가깝게 우거지지 않았어요. 예,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거든요. 아래가 남쪽이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쭉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남방향으로 발전소를 건립했거든요. 그 통풍이 굉장히 잘 되죠. 큰 도로가 있고 주변이 녹지하고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더더군다나 차고지에서 굉장히 높게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발전소라서 반도체 시설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식혀줘야지 효율도 많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지 여건을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 좋고 구조적으로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약간 인허가 문제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개발행 허가도 공영차고지의 그 공영 목적, 전기 버스 도입을 위한 충전 시설, 부대 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 목적 때문에 개발행 허가도 면제받았습니다. 뭐 개발행 허가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의 당락이 결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의 인허가를 면제받았다는 거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820kW고요. 1, 2, 3번이 A, B, C존이고 4, 5번이 이제 건물 옥상이죠. 4, 5번은 건폐율에 적용받지 않고요. 5m 이하로 지었습니다. 일부러 건폐율에 적용받지 않고 공작물 축조 신고하지 않게 해서 공작물 축조 옥상에도 5m가 넘어가고 5톤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상은 5m가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이런 차고지에다가 솔직히 영구 건축물도 아닌데 신재생 에너지 시설인데 왜 공작물 축조 신고 기준에는 5m 이상 신재생 에너지 시설도 신고를 하게 돼 있을까? 아예 면제를 시켜주거나 10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제도 개선안이 수원시를 통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전국의 협동조합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행정과 소통하다 보면은 장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한 것들이. 근데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지자체 제도 개선 팀이 있거든요. 이 팀에서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바로 중앙부처에 제안할 수 있게 압박이 아니라 협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런 것들로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버터하고 수배전반은 이게 500kW 이상 고압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7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인버터도 우리가 저기 접속반하고 인버터 이제 분리형이 있는데 이거는 통합형입니다. 일체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접속반에서 예를 들면 과열이라든가 접속반에서 원래 이제 차단을 많이 하거든요. 오류 차단을 하다 보니까 과열돼서 불도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했고 효율이 좋다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분리형으로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는데 우리가 유지 관리하기 편하니까 분리형 일체형으로 했고요. 그리고 2년을 더 예를 들면 하자 보수 기간을 7년 해준다고 그랬어. 7년이면은 발전소 20년 운영하는데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넘죠. 그 기간 동안 인버터 고장나는 인버터 유지 관리비 들어가지 않죠. 인버터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요. 나중에 견적서 볼 때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이득이죠. 그런 것들을 봐서 그때그때 이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사장. 최종 판단은 저 하다 보니까
의견들은 주는데 마지막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엄청난 부담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수익 구조와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역사회 여러 배경된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가 그러면은 이거를 뭐 특별하게 한두 개 하지 말고 의지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공동체면은 여건만 갖춰서 오고 담당 부서랑 협의만 해서 오면은 공공부지를 임대해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익 공유형이고 지역사회 공헌형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출자금이라든가 건립 비용을 마련해서 그 수익을 다시 나눠 갖는 이런 형태로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 부지를 적극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시가 이런 공모 사업하는 이거 전국 최초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좀 문제가 많대요. 예를 들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문제가 많다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여건으로는 일반 협동조합들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모임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죠. 발전 사업을 얻지 않아도 지역에 공동체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있어요.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아파트 주자 대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전 사업자를 전문으로 얻어서 회사를 차려야 되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요. 돈은 모을 수 있어요. 사람 모으고. 그러면 저희 협동조합 같은데 발전 사업자가 있는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맡겨서 건립을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건립 수익의 80%는 운영비를 빼고 80%는 다시 공동체 수익금 활동금으로 다시 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공모 사업을 수원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시민 참여 공공부지 찾기 한번 해보자. 이게 이벤트죠. 홍보용으로. 원래도 작년에 이런 사업을 시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작년에도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아주 쉽게 경기 에너지 협동조합에 했던 그런 퀄리티 있는 아예 사업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짜서 공모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리 집 옆에 뭐 구청이 있는데 주차장이 넓더라. 저기에 발전소 하나 지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이 참여했고 40여 개 사례를 모아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서 발전소 부지 선정 사업을 진행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진짜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주변에 공공부지 이거 공공부지인 줄 알고 추천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라든가 도시환경위원회 경험 있는 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제가 섭외를 했고요. 담당 부서장, 기후대기과장이라든가 기후에너지과장 직접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가능성 그리고 부지 적절성 그리고 여기에 지었을 때 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건 몇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부지를 26곳을 골라냈고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고 부지 규모라든가 정책 효과라든가 파급력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4곳을 선정해서 상도 줬고요. 상 준 거는 순수하게 시민단체 네트워크 기금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포상은 세금을 못 준다고 그래서 그냥 수원 기후행동 네트워크 분담금하고 그리고 우리 수원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운영금으로 포상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24분은 참가상 이런 것도 기념품은 또 사업비 같은 걸로 이렇게 줬고요. 이렇게 선정해서 굳이 현장 실사까지 해서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좀 오래 했는데 분석 의뢰한 부지를 좀 한번 보실게요. 이거 공유를 중지하고 다른 자료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해서 잘하신 거예요. 아니. 혹시 어려우세요? 안 되면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엔 질문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 선정 분야라서 어렵다기보다 공감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현재 없어요. 잠깐만, 이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근 추진 사례도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이 네. 나올 만한데. 잠깐만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하고 있대요. 네. 그 다음으로 일단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제안서 안병록 부장님 마이크 여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겪은 내용인데요. 소리 좀 크게 네. 주차장에다 세우셨잖아요. 예예.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에가 5m, 뭐 뒤가 제가 10 각도는 20도로 했고요. 10m를 안 넘기려고 구단히 노력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때 지금 저희도 겪었는데 지금 아직 이게 겨울을 안 지났죠, 그죠? 잠시만요. 제가 아직 겨울을 안 지났잖아요. 겨울이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겪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물이 떨어지면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그 고드름이 생겨서 예. 겨울에는 그게 흉기로 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는 그 작업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아직 고드름이요? 겨울을 안 지내? 네. 저희는 이제 그것까지는 하필이면은 사용전 검사 그 안전 검사 받는 날, 사용전 검사 받는 날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다 메웠거든요. 제가 고드름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간격을 조금 띄우긴 했어요. 이제 좀 네. 자연 친화적인 게 해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서 밑에 잔디가 좀 자랄 수 있게끔 이게 하겠다고 하는. 눈이 왔다가 녹으면서 이렇게 고드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진짜 저희도 보니까 지름이 한 7cm 이렇게 되게 흉기가 되더라고요. 안전사고 이게 운전자들이 예를 네. 들면은 뭐 대부분 버스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좀 높이질 때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근데 뭐 그래서 빗물바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이 되게 더 들어가요.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 사이사이 우리 그 모듈과 모듈 사이에 간격을 띄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들은 그것도 비가림 때문에 강력 테이핑 테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그럼 틈새를 다행이네요. 테이핑으로 막았어요. 비 안 새게. 모듈과 모듈 사이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 그 공법을 해봤을 때 효율 같은 거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기가 이제 지대가 높고 바람 잘 통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이 부대 시설의 기능 자체가 비가림 역할을 해줘야만이 부대 시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밑에다가 뭐 또 다시 강판을 내야 되나 처음에 초기에 진짜 별 고민을 다 하고 추가로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되나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별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결정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사업 시작해놓고 버스 회사랑 단판을 벌려가지고 우리가 책임 못 진다. 뭐 배째 그렇게 하려고 일단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2천만 원 추가로 들어가지고 테이핑으로 다 막았어요. 그게 고효율의 테이프가 있는데 특허 상품인데 외국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막 몇 억 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지가 시공을 맡겼던 이제 시공사가 그런 방법들도 같이 찾아냈고요. 이게 아마 유행할 것 같아요. 효율에도 영향 안 주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 테이핑이 10년 이상 까딱이 없다네요. 몇 년 동안도.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테이프입니다. 저희는 간격이 한 5cm가량 떨어졌어요. 그 사이사이를 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또 특허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발전소 건립 거 추진할 때 네. 혹시 건물을 높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큰 데를 다 테이프로 막는데 2천만 원 좀 안 들었거든요. 시공비까지. 근데 예를 들면 우리도 조그만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하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눈탱이 맞을 염려는 없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적정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발전소를 올리다 보니까 정말 세심하게 하나씩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사실 이사장님 46분이 되었거든요. 네, 나머지 좀 보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분간이래요. 그 다음도 뭐 사례이기 때문에 빨리 네. 수익구조 분석 얘기할게요. 이것도 뭐 이사장님 질문이 네. 820kW 테이핑 작업이 2천만 원인 거죠? 모두 합쳐서 네, 2천만 네. 원 말씀하신. 네. 모듈 사이를 비가
모듈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만 모듈 사이에서 비가 들이치면은 실제로 전기 충전 시설을 뭐 기사분들이 충전할 때 완전히 좀 비를 좀 우산처럼 막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막은 겁니다. 그 비용이 약 2천만 원 좀 안 들었다는 거죠. 그 사례 하나만 가지고도 하여튼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공공부지 찾기 했던 지역 시공사한테 의뢰한 건데요. 뭐 회사 소개는 넘어가고요. 이게 전체 화면이. 이게 어디냐면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상상 캠퍼스예요. 보면 음영이 져 있죠. 아래가 남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나무 음영만 없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 건물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숲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도심보다 엄청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형 지물이나 여건을 봤을 때 음영만 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부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경기도 소유예요. 여기가. 아시죠? 상상 캠퍼스는 서울 농대 땅이었고 서울 농대 땅의 절반, 캠퍼스 절반을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상 캠퍼스고요. 그러니까 수원시 부지는 아니고 경기 부지죠. 이것도 꽤 크게 지을 수 있더라고요. 음영 부분은 나무 음영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해서 왼쪽 부지라든가. 근데 여기가 이제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판매하면서 교육용인지 이제 형질을 봐야 돼요. 어떤 형태인지. 그래야 아까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확인해야겠죠. 그 음영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건물들이 노후화됐어요. 옛날에 농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어떤 형태 조립식인지 철근 콘크리트겠죠. 아무리 벽돌용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걸 몇 가지 검토를 해보면 여기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상상 캠퍼스는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좀 눈여겨볼 지역이죠. 수원에서 하기는 할 수도 있고요. 같이.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저우소는. 여기는 시공사가 같이 갔다 왔는데 가장 좋다고 추천한 지역입니다. 근데 아래가 남향이죠. 정남향은 아니지만 약간은 남동 방향이죠. 이 정도는 뭐 괜찮다는 거고요. 약간 효율상으로. 그리고 주변에 지형지물도 광교 호수공원 근처여서 바람 잘 통하고 또 녹지 지역이니까 지역에 뭐 지열도 많지 않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차 옆에 보면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는 지역 화단 같은데 거기다가 앙카를 받고 뭔가 토목공사를 해야 되면 나무를 이식해야 돼요. 그러면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겠죠. 이런 것도 다 현장 가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음영을 안 지는데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숲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늘이 길어지면 앞쪽에 제일 앞쪽에 가 쪽에 있는 지역들이 음영이 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또 검토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음영이 지더라도 전체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여기도 이제 시민분이 작년에 추천인 권성구청 주차장입니다. 구청 주차장 굉장히 높죠. 이런 데는 뭐 시하고 협의만 잘 되면은 구청이죠. 본청에서 담당 부서 하자고 해서 구청에서도 물론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건데 부서 간에도 이런 협의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 땅이니까 시 담당 부서한테 그냥 우선 협의하면 되겠지 아니면 구청 담당 쪽하고 먼저 그쪽에 이제 뭔가 결정권,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성과를 어떻게 나누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기후에너지 부서의 성과로 다 가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 일 아니면은 본청 일이고 자기 부서 일도 아니면은 솔직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부지니까 눈에 보면 저기다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기 쉽지는 않죠. 생각보다는. 여기도 지형이 아주 좋습니다. 정남방향이고요. 지형 지물도 없고 주변이 아주 확 터져가지고 통풍 그리고 냉각 같은 거 효과는 아주 볼 수 있고 그리고 지형 지물도 그늘 음영도 별로 없고요. 약간 앞쪽에 음영이 좀 부분이 발견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중간에 화단이라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나무를 이식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이것도 여기는 엄청 높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시로 하나만 해본 건데 수원이 산업단지가 4개나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1, 제2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 차량들, 트레일러라든가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는 또 주차장도 차고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1메가 이상 지을 수 있고 그런 부지들이 있거든요. 이건 일반 공영주차니까 승용차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아주 높여서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립 비용이 우리 아까 말 차고지만큼 큰 버스니까 구조물을 프레임을 높게 올려야 되니까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추가로 많이 들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건립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장은 낮게 지어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용 절감이 되죠. 여기는 수원 옛날 농진청, 수원시청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더안파크, 여러분 자주 가시는 더안파크 옥상입니다. 여기도 주변 여건 아주 좋죠. 그늘로 앉고 주변에 뭐 밀집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소공원에 있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시민단체가 좀 추진해 볼 만합니다. 시민단체랑 연합으로 해서. 뭐 수원 지속협의, 지속협 위원들하고 한번 해본다든가 운영위원들이 수백 명이기 때문에 지속협 차원에서 뭔가 기준 잡고 협동조합들이 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중간 조직이기 때문에 지속협이 본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아래가 정남향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 위성사진으로는 지형지물이라든가 그리고 그 건물 높은 건물 같으면은 그 엘리베이터 그 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음영이 져가지고 대체로 옥상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수원 체육문화센터, 수원 YW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 영통 소각장 옆에 소각폐열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기초시설을 입지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주거 편의시설 목적으로 이제 지어진 시설이고 위탁기관 여기도 한 100kW 정도 올릴 수 있고요.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옥상 전면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00kW 정도 지을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방향도 약간 좀 우리가 원하는 정남한 방향은 아니죠. 약간 좀 서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고. 근데 가봤는데 그리고 지형지물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걸 벗어나서 높게 지으려면 구조물이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 구조물이 높게 올라가면 철근 비용이라든가 프레임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프레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높게 지으면은 주변에 주거 상업 지역이 있으면은 왜 저렇게 흉측하게 높게 짓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 비용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 지역은 주변에 주거 상업 지역은 없죠. 소각장 근처이기 때문에 민원이 덜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번 딱 보면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는 딱딱딱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세밀한 판단은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단을 맡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1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대략적으로 교양 수준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 여기가 적절하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직업병처럼 지나가다가 뭔가 보이면 저기 발전소 하면 좋겠네. 당구 처음 배운 사람들이 천장에서 당구 다이가 보이듯이 꿈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1가지 기준은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보면 아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필요한 거죠. 그래야 솔직히 뻥을 치더라도 좀 아는 게 있어야 포장을 하죠. 이게 자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광교 조수지 뚝방입니다. 뚝방 위하고 경사면이죠. 여기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상치수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허가가 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보호구역이 어디 뚝방까지 경계로 돼 있는지 경사면까지 돼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보호구역은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근린 상업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엄청 제약이 있고요. 기존의 주거 원주민들 아니면 뭐 상업 활동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면은 좋아요. 제가 봐서는
일본이나 유럽은 사례가 많아요. 저수 뚝방이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 있는 게 수질을 예를 들면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약간 낮게 유지되는 일반 저수지면 뚝방에 허가가 나긴 할 텐데 거기마저도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여기는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보다 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주민 참여 형식으로 짓는다.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발전소를 짓는다. 이 이익금을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 관리와 주민 이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굉장히 지역사회 공공성도 높고 공공성도 높고 이런 목적이라면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서라도 보호구역의 개발 행위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게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 큰 프로젝트죠. 여기는. 도전해볼 만합니다. 근데 음영이지죠. 아래쪽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조금 제외해야겠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까지 뚝방에서 또 경사면의 두 번째 부분 정도는 발전소를 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도 1메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따봐 지금 1.6메가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죠. 어렵지만 지역사회에서 한번 전환점을 막고 싶다 그러면 상징적인 부지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차고지나 이런 데처럼. 수원에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뚝방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한번 추진해 보고 주민들이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또 난색을 표할 수 있는데 다만 보호구역 원주민들 지원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봄직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자, 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기는 그냥 사례 공유니까 뭐 질의응답 질문은 없으시겠죠? 마지막 수익 분석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회장님, 네, 수익 분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예, 예. 질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음성 소거를 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윤은상 이사장님의 부지 탐색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현장에 가서 부지를 보면서 이러저러한 거 피하고 어떤 게 이점이고 이런 부분을 참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태양광에 대한 저의 그 수용성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해서 빨리 옥상들을 열어주고 주차장을 열어주고 이렇게 가열차게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생각도 똑같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힘을 모아서 의견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연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이 사실 마무리될 때는 그런 거를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지금 현재 채팅창에도 질문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다음 주는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네, 우리가 최근에 지었던 수원 네네, 동부 버스 공영차고지 지었던 820kW 발전소 네,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네, 면적 검토하면서 최종 공사 발주도 하기 전이죠. 네, 그때 수익 구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구조 분석하면서 견적을 보면서 이 수익 구조로는 사업을 못한다. 철회해야 된다. 이사회 안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렸고요. 그 대의원들 안에서도 이거는 어렵다. 협동조합의 부담만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행을 하려면은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구조 분석하면서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요소거든요.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조합원들, 임원진들한테 높일 거냐. 조합장이 뭐 세게 얘기한다고 되나요? 솔직히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구조 분석이
아주 기초가 되는 범용 프로그램이고 대략적으로 엑셀이나 엑셀 함수 정도만 아시면은 설명을 알아듣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이제 작동할 거냐. 하나를 짓는데 어느 비용이라든가 또 현금 수익이 축적되는 부분들이 어떤 변수가 작용하나 이런 것들 뭐 고차 함수는 아니고 다차 방정식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발전소 합약을 얻고 최종적으로 발전소를 완공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RPS 설비 확인까지 그러니까 REC 인증 신청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시설 요건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점을 더 받아서 20년 봤더니 저희 이번에 가점을 0.1점 더 받으면 우리 시설이 원래 1.5만 받을 줄 알고 수익구조 분석했거든요. 근데 1억 4천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0.1점을 더 받으면 1억 4천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거죠. 20년 동안. 그 대단하다. 0.1점이 이 시설 네. 그렇더라고. 네, 그럼 네. 3억이거든요. 그 현금이에요. 네.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발전소 지을 때 에너지 공단이라든가 그 규정이 있어요. 주민 참여 시설에서 추가 가점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지 가점에 이런 것들을 탄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아예 펀드레이징하고 출자할 때 시설 근접에 있는 주민이나 조합원들을 확보해서 전체 네. 건립비의 몇 프로 이상을 그 기준에 준하게 모집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네. 추가로 0.2점 더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예고를 말씀드렸고 그 윤은상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옆에서도 바로 근무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저희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형으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거에 지원받는 꽤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금요일 날 2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수고이신 윤은상 이사장님께 이렇게 음소거가 안 되니까 손뼉이나 빠이빠이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 이사장님. 다음 네,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